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차여차해서 맨 뒷순서로 빌려서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강연 구성에서 마지막 파트를 장식한 게 잘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참여연대의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이태호 연사님을 섭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태호입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잠겼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혹시 얘기하다 안 들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참여연대라는 단체에서 일했고요. 오늘 올해로 한 24년째 그 단체에서 시민운동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들 나이만큼 그 한 단체에서 일한 셈인데요. 또 지난 2016년, 17년에 있었던 촛불 집회에서 집회를 주관했던 그 연대 기구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집행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거는 2016년, 17년에 우리가 겪었던 것이 뭔가, 여기서 그때 우리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즈음에 겪었던 일은 뭐고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또 뭔가, 그래서 세상은 좀 바뀌고 있긴 한가 등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해에 있었던 일들의 개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동영상이 있는데 이 문제인데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되나? 한번 볼까요? 이제 뭐 춘천에서도 있었겠지만 서울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Metro News at 6. 자,
끝도 없이 이어지는 촛불 파도 같이 보셨고요. 개요를 보면 어쨌든 국회가 탄핵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절차가 시작됐죠. 국회의원 299명 중에 찬성이 234명, 반대 56명.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상당수는 탄핵에 동의를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절차가 완성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 발의안을 최종적으로 인용해서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사법적 절차도 완성되는 거죠. 크게 한 세 가지 죄목을 인정했습니다. 비선 조직을 운영해서 국민이 청와대의 주인인데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했다. 그리고 반대파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했다. 세 번째, 뇌물 수수를 직접 하진 않았어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배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현 정부가 탄생하는 것으로 어쨌든 이 촛불은 일단락됩니다. 결국 이제 탄핵은 국회가 했지만 만들어낸 건 촛불의 힘이죠. 이건 영상을 생략하겠습니다. 총 20회에 걸쳐서 연 1,600만 명이 참여했고 시기는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 대체로 한 5개월에 걸쳐서 거의 한 5개월 반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에 대한 웹자 보죠. 보시면 탄핵 직전 12월 6일 날 국회가 언제 했다고 그랬죠? 10일 날 탄핵했다고 했으니까 그 앞주까지 계속 촛불이 커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11월 26일 190만, 12월 3일 232만. 그래서 탄핵되는 날은 낮에 탄핵 소식이 있어서인지 100만으로 약간 줄었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 잠시 반짝하고 대체로 한 수십만 명 규모로 되다가 보시면 100만이 모이는 때가 2월 25일, 3월 1일 이때가 이제 헌재에서 탄핵 절차가 개시되는 즈음에 100만 정도가 모이고 탄핵된 날 70만 정도가 모이는 거고, 그래서 참가인원이 연 한 1,600만 정도 된다 건데 1,600만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때 촛불에 참여했던 탄핵을 동의하거나 이 변화를 이끌었던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물어보는 거죠. 일단 대회를 주최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회판을 열어야 되죠. 이게 제가 참가했던 박근혜 정권 대중 비상 국민행동이라는 연대 기구인데요. 전국 70여 개 도시에서 촛불 집회를 주관했고 2,300개의 사회단체가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대체로 좀 진보적이거나 개혁적 성향을 가진 데겠죠. 보수단체가 이 연대기구에 같이 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집회 참가자는 몇 명인가 보니까 나는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가한 경험이 있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32%예요. 인구의 한 3분의 1은 하여간 그 5개월 동안 한 번쯤은 촛불 집회에 나와봤다 이런 거겠죠. 근데 거기는 이제 그분들에게 당신의 성향이 어떻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물었어요. 진보 성향 있는 사람은 한 40%, 나는 중도예요. 19.5%. 근데 보수라고 했던 사람도 17.5%. 그래서 중도 보수를 합치면 진보 성향의 참가자들이랑 비슷하고 대답을 안 한 사람도 대체로 보수나 중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회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진보 성향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집회도 그렇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사실은 촛불 집회 기간 내내 80% 정도 입박했어요. 마지막에는 78%로 끝났는데 계속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비율도 78%입니다. 탄핵한 날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여론 78%, 국회의원 동의 78%에서 우리나라가 대의제가 이렇게 국민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한 게 전무후무할 정도로 국민 여론과 국회 표결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되게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광장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전통적인 사회운동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들은 아주 일부의 부분이죠. 대다수가 자발적인 시민들이 있고 성별, 연령별, 이념별로도 다양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순수한 개인들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코피트에 나타나면 여러분들을 순수한 개인들이었다 라고 설명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만 해도 어디 갈 때, 집회 갈 때는 SNS 같은 데서 갈래 말래, 가서 만날래, 끝나고 술 한잔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혼자 가만히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 말이죠. 여러 가지 커뮤니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수시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서로를 어떤 경우에는 설득하거나 만류하거나 하면서 모였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그리고 어떤 단체에 속해 있진 않지만 스스로를 조직해서 스스로가 조직된 그런 나름대로 깨어있는 시민들이었다. 그래서 이 집회를 단체들이 주도했고 단체들이 이끌었다라고 말하면 사실 좀 창피한 일이고 그게 아니고 단체는 판을 걸렸고 그 판을 이용한 사람들이 조직한 시민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근데 보통 집회에 가보신 분도 있지만 어떤 단체에 깃발이 있고 어떤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사회를 보고 그러면 약간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시민들이 그러면 이질감을 느껴서 아예 난 거기 안 갈라 얘기했는데 이쪽 집회는 너무 달랐다는 거죠. 이들만 깃발 들어? 나도 깃발 들래. 그래가지고 혼자 온 사람들이 다 모여. 나는 혼자 온 사람들이랑 깃발을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08년에 광우병 촛불이라고 되게 큰 촛불도 했었는데 난 잘 듣는 상. 2008년에 그 미국 소고기 수입할 때 큰 촛불 해봤을 때 막 깃발 들면 시민들이 항의했어요. 나 그 깃발 밑에 모이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깃발 좀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단체나 조직된 어떤 그룹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자기는 약자다라고 느꼈을 때 그런 거죠. 나 너한테 동원되기 싫어. 근데 촛불에서는 워낙 이렇게 모인 시민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깃발 든 사람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거나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강자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니들 들었어? 나도 들 수 있거든? 그래서 깃발을 하면서 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온 사람들 모여. 그래서 뒤풀이 같이 하자. 심심하다. 약간 이 장을 즐기는 데 이용했다는 거죠. 장수풍뎅이 연구회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연구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아유 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깃발 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장수풍뎅이 연구회라는 깃발을 혼자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데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나왔다라고 장수풍뎅이 연구회라는 깃발을 만든 거죠. 이런 사람들도 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수, 중도, 진보를 가리지 않고 5달 기간 동안이나 계속 거리에 나왔다면 단순히 박근혜가 미워서 아니 최순실이 나와서만 나왔을까? 그거에 진짜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했을까? 아니라면 뭔가 이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와 미래가 너무 위험하다. 그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사람들을 구호도 일단 어떤 정치적인 구호보다도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 뭐 가설이기도 하고 결론이지만 사람들이 매우 위태롭게 느꼈다.
사람들 하나하나의 힘, 왜 위태롭게 느꼈을까? 일단 이 나라에는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잘 대접받지 못하는구나에 대한 절망이 있었겠죠. 근데 자,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오른쪽 X축은 행복하십니까? 삶과 만족하세요? 라는 지표입니다. 왼쪽은 살기 싫은 율이에요. 자살률. 이건 OECD 나라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그래프에 넣은 거죠. 한국 어디에 있을까요? 자살률 최고, 만족도 거의 최저. 살기는 싫고 죽고만 싶은, 적어도 실제가 어떻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상태다. 자, 99%는 힘들고 1%만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은유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매출이 국내 생산에서 총 차지하는 비중이 62%. 10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매출 총 생산의 62%. 잘 키운 10 아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구나.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10기업이 국민 몇 퍼센트를 고용하고 있을까요? 사실 1%도 고용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되게 어려운 이유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불을 가지고 불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게 2019년 통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10년 동안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49%는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입니다. 반텀이죠. 이런 사람들이 820만입니다. 예전부터 지금 조금 늘었어요. 거의 50%의 노동자가 정규직 대비 임금의 반만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두 집 건너 하나는 비정규직 가족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신분제 사회 아닌가요?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이 더블이고 하나는 반토입니다. 너무 살기 싫어가지고 애를 안 낳아요. 그래가지고 100년 후에 남한 인구 추정치를 뽑았는데 지금 출산율로 뽑은 겁니다. 공 하나를 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350만이죠. 왜냐면 한 2명이 1명 낳고 2명이 1명 낳고 2명이 1명 낳으면 3세대 만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8분의 1이죠. 그럼 한 세대를 30년, 90년이 지나면 우리 인구가 8분의 1로 줄어요. 12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16분의 1로 주는 거죠. 16분의 1로 줄면 350만보다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100년 후에 인구 추정치가 350만이랍니다. 물론 그동안 살기 좋아질 수도 있고 출산율이 약간 늘 수도 있고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 사람들이 결혼도 더 쉽게 하고 애도 더 많이 낳고 기대하세요? 그럴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인구가 아무리 늘어도 아마 100년 후에 한반도에서 남한에 사는 사람 추정치는 2천만이 넘어서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 노동력은 어떻게 하죠? 다 노인들이 될 텐데, 그럼 아마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와야 될 거예요. 지금은 이주 노동자들을 가끔씩 보거나 주로 도시 주변 지역에 가야 볼 수 있지만, 전국 어디서든 3명당 1명이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라고 설명드렸을 때. 단일 민족,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나 사회복지 시스템은 다 단일 민족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구성됐어요. 우리의 관념들도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주민을 차별하니 많이 무슨 얘기가 오갑니다. 그때 되면 이주민을 차별하냐 마냐는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민족 국가인 거예요.
단일화 국가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가 50년 안에 우리에게 다가올 매우 중요한 숙제다.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살기 힘들어서 우선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한다. 자, 이게 아까 99대 1이라고 했지만 10% 인구의 10%와 나머지 간의 소득 집중도 비교해요. 95년에 미국은 40.5, 인구의 10%가 부의 40%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비교적 적었어요. 인구의 10%가 부의 30%만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비교해도 한국은 꽤 괜찮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후로 20년도 안 지난 2012년 통계를 볼까요? 미국 47%, 한국은 44.9%. 이렇게 독점된 나라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한국은 독점됐어요.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의 거의 15%가 90%의 인구로부터 나머지 10%까지 이전됐어요. 나머지 90%는 그만큼 후퇴를 경험한 거죠. 자, 그래프를 보세요. 자, 이 그래프 자체가 되게 높죠? 근데 순간 속도를 기울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가파르게 소득 집중도가 증가하는 나라가 또 있는가? 어디 있죠? 비교 가능한 나라 있습니까?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빈부격차가 되게 심한 나라로 속하는데 우리보다 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2012년 통계를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제 일과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같은 걸로 최근 통계를 찾아보세요. 이 퍼센테이지가 어디까지 올라갔나? 찾아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건 아까 그 얘기예요. 50대 기업이 부의 73%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아까 10대 기업이 62%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 40대 기업 다 해봐도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개 기업이 얼마나 많은 부를 독점하고 있나. 이거는 노조 조직률이에요. 우리가 왜 빈부격차가 심하냐? 그거는 아마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한미일이 똑같아요. 다른 나라는 좀 괜찮은데 한미일이 다 저 바닥을 기고 있죠. 스스로를 조직할 힘을 갖지 않은 노동시장. 그래서 비정규직이 아무런 힘이 없는 이런 게 부의 집중과 연결된다는 거죠. 아까 그 임금 격차입니다. 너무 비정규직은 계속 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임금 격차는 이렇게 크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성별 임금 격차. 그냥 임금 격차가 있는 게 아니죠. 성별 임금 격차가 큽니다. 물론 여성이 출산도 해야 되고 경력단절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여성 노동단체에서 연구를 했어요. 여성 임금이 왜 낮지? 여러 조사를 해봤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 임금이 데이터는 분명히 낮은데 낮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나 근속 연수나 아니면 경력이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낮다는 거죠. 사회적 편견 때문에 낮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동양권이라든지 성별 임금이 심한 나라였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베 보수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성별 임금차가 쭉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진보가 집권하건 보수가 집권하건 최근 10년간 성별 임금차가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다.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격차는 거의 40% 격차가 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충격적인 출산율 2명이 1명 낳는 건 아니에요. 2명에서 1.2명 낳는다는 걸로 세계 최저 수준. 자,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해요. 국민이 국민 대접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아주 극적인 케이스가 세월호였던 거죠. 그때도 고정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비겁한 상장은 그 상장력이만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권 모두를 말하는 거다. 이건
어떤 의무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정말 가만히 있을래? 가만히 있을 거야? 자, 이게 되게 재밌는 세월선사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304명의 학생들이 희생됐는데 이 학생들은 사실은 너무 순정적이어서 희생됐다 이런 평가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시민의식을 발휘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재난 상황이 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선장이라고 하는 배에는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을 믿어야 된다. 특히 그런데 우왕좌왕하면 이 배를 컨트롤해야 될 리더를 방해한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됐다고 기다렸어요. 오히려 어른들은 막 지 혼자 나가고 막 그랬는데 학생들은 기다렸어요.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필요한 상습과 시민의식을 발휘했어요. 제대로 된 시스템입니다. 이 상습과 시민의식을 발휘한 사람들이 이익을 얻어야 돼요. 근데 몰살당했어요. 이게 이제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부작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스템을 신뢰했고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놈들은 먼저 탈출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배에서 일어나는 일만 국가적으로 이루는 건데 이런 것을 구조하기 위해서 재난 컨트롤 타워를 기술했는데 그게 국가안보실이에요. 국가안보라는 단어 되게 희한한 단어죠. 안보라는 게 뭐예요? 안전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건 뭐죠? 국가가 뭐였어요? 국가는 사람하고 영토잖아요. 국가가 다른 게 아니죠. 국가의 실체는 거기 존재하는 사람하고 영토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전보장의 내용은 국가 안전보장의 내용은 사람이거나 영토의 온전성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지만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국가안보실 부인했어요. 야, 국가안보라는 것은 사람 지키는 거 아니야. 애들 수학여행 가는데 왜 내가 지켜야 돼? 나는 그것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럼 도대체 국가안보실이 지키는 대상은 뭐냐? 그보다 훨씬 숭고한 거고 그보다 훨씬 대단한 거야. 예컨대 북한이 침입해 오거나 뭐하나 이런 걸 지키는 거지. 사람 하나하나를 지키는 건 내 업무가 아니요. 사실 나중에 따져보니까 법에도 없어요. 법에는 사람을 지키도록 돼 있는데 그 담당자가 국가안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라고 부인한 거죠. 대통령도 알고 아랫분들이 맡기지 나는 더 중요한 걸 해야 되고 중요한 걸 하니까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연속국을 받는지 뭔지 모르지만 7시간 동안 잠시 쉬는 것을 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예요. 대형교통사고, 교통사고 하루에 300명을 죽거든? 맞죠?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하루에 300명을 죽을지 몰라요. 한목에 300명을 죽는 일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상적인 교통사고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거냐 하는 논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지금도 보수 중에 단체 중에 좀 되게 좀 이거에 입장이 센 분들은 애들 교통사고 난 걸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논란이 일어난 거고 법이 된 거고 근데 이 국가가 그러면 애들 지키는 데만 무능했으면 좋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가족들을 탄압하는 데는 너무 능력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전광석과 같이 너무 열심히 아주 그냥 댓글도 국가가 친절하게 달고 국가안보실은 애들을 구하는 데는 안 했는데 세월호 가족들이 진상규명한다니까 이거 방해하는 데는 스스로 막 댓글도 달고 뭐 군대도 움직이고 기무사도 움직이고 경찰도 움직이고 국정원도 움직이고 행정자치부도 움직이고 뭐 문화체육부도 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노란 리본 달지 못하게 학교마다 공문 내리고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한 거죠. 도대체 국가는 뭐 하는 데지? 억울한 사람들이 진상규명하지 않은 건 이작듯 잡혀서 애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뭐 걔네들이 국가유공자가 되냐? 걔들이 스스로 교통사고 난 건데 왜 국가가 뭘 해줘야 되냐? 이런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는 세월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운이 좋아서 여태까지 살아남았구나. 여러분 이제 미투 같은 데서도 서바이버라고 해요. 나는 생존자다. 여태까지 내가 뭐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여러 가지로 뭐 살면서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은 운이 좋아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모든 국민들이 참사나 이런 재난으로부터 나는 운이 좋아서다. 지하철에서 뭐 스크린 닦는 노동자 하다가 지하철에 치는 거, 발전 회사에 취직해서 좋아라 했는데 안전장치도 없는 데가 석탄 치우다가 죽는 거. 이번에 그 김윤준이라고 하는 노동자 발전사 하청으로 하다가 석탄 치우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끌려 들어가서 사망한 지 일주기가 내일 12월 7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내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없다. 이게 나라냐? 세월호 때 사람들이 느꼈던 것하고 촛불 때 나왔던 것하고 오버했고요. 그래서 그때 SNS에서 나온 것도 박근혜 최순실 말고 세월호가 키워드였다. 이 키워드는 2015년에도 1위, 2016년에도 1위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졸로 본다. 까먹지 말자. 그럼 이제 촛불 때 사람들이 그 아이들 304명의 꿈을 쫓기려고 다시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하나의 질문. 촛불에 나왔다는 게 촛불 전후에서 이어진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던졌던 우리가 사람들이 던졌던 하나의 질문, 우리 진짜 안녕한 거 아니야?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 우리가 늘 쓰는 말이죠. 뭐니 동양에서 안녕이라는 말이 아주 표현이 있어요. 안녕이라는 단어 상황의 차이가 그냥 안전하게 지속되느냐, 밤새 큰 재난 없이 잘 잡느냐, 그래서 안전하고 행복하냐, 그게 지속 가능하냐 하는 질문이 같이 있어요. 안녕이라는 한 문단에는. 동양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있어요. 아침에 인사하면서도 되게 복잡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 지속 가능해? 계속 그런 거야? 쭉 그래? 자, 이제 현대사회에서 나라가 보장해야 될 어떤 질문이 이 질문의 기본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은 그 전에도 많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쌍용 자동차 해고, 집단 해고 사태. 쌍용 자동차를 망하게 한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쌍용 자동차의 주식을 투자한다고 해서 중국 자본 끌어들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안 하고 기술만 빼먹고 팔아먹고 막 이래서 했는데 노동자들을 해고시켜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도심에서 농성을 했죠. 그 과정에서 30명이나 되는 해고 노동자들이 자살을 해요.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을. 여기도 똑같아요. 해고 노동자들은 행할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경영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경영자는 봐주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파업하고 저항하는데 이걸 불법이라고 해서 경찰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테러리스트에나 투입하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영상 보면 80년 광주에서 공수특전 다녀가지고 두들겨 패는 영상이 똑같이 2009년에 그대로 재현돼요. 그 쌍용 자동차 공장 농성에서 사람들이 트라우마적으로 자살하고 한 공장에서 30명이 자살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있을까요? 뭐 영국 같은데 한참 해고가 이루어질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있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성도 하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사실 2009년, 2010년에 거리에 나와가지고 반따뜻한 공부를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도 그때 시작했고요. 사실 무상급식이 당연한 것처럼 했지만 왜 애들한테 공짜로 밥을 주냐? 그때도 애들이 무슨 국가유공자냐? 이런 이것들 보시면서 피기스에서 무상급식 반대 운동 하고 있어요.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도 있었고, 용산 지금 드라마도 많이 나오죠. 재개발하고 여기 사람 있다. 근데 뭐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 동의하지도 않는데 막 강제로 철거하는 거. 그다음에 핵발전소 문제, 송전탑 건설 반대. 밀양의 할머니들만 사는 철도문제, 송전탑 만들려고 다 이주하라고 그러고 돈 뺏어가고 밥 뺏어가고. 그래서 나는 그대로 여기 살고 싶다. 그 전기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평생 진짜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모든 걸 아껴 쓰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쓸 전기도 아닌데 왜 내 터전이 다 파괴돼야 되냐. 그런 거 꼭 필요한 거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땅에서 그대로 살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는 싸웠죠. 제주에서도 뭐 해군기지가 가만히 보면 특히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때 이후에 한국에서는 우리는 진짜 안녕한 거 맞냐? 국가와 나, 국가는 뭐고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가만 생각하면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입이 됐어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보수적인 인사인데 깃발을 빨간색으로 바꿨어. 또 공산주의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되게 친절하게 광대 모양의 마스코트를 사용하죠. 경제민주화라고 보수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얘기했고 복지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진보적인 정권이 한 얘기 같죠? 2012년 박근혜 자신이 했던 얘기죠.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쪽 우리가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경제민주화 얘기하면 빨갱이 소리 들을까봐 하지 못했어요. 참여연대에서 시민단체만 경제민주화 얘기했는데 그 단어를 박근혜가 딱 적은 거예요. 와 역시 여성 후보라 다르구나. 그래서 사실 여성 대통령이고 무언가 살림, 보살핌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는 존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투표해서 얘기 나눴어요. 근데 웬걸 되자마자 아니 되기도 좀 어려우니까 막 국정원 댓글 사건 내고 막 뭐 기무사 군 같은 데서 선거 개입하고 난리가 났죠. 스캔들이 났죠. 그러니까 그것도 막으려고 또 세월호 막으려고 공안 통치한 거죠. 경제민주화 이런 건 다 실종되고 최순실 스캔들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정통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팔아먹은 걸 통해서 완전히 자기 브랜드가 있는데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거는 뒤로 빼고 다시 옛날의 신화를 등장시키려고 하다가 막는 거죠. 한번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가 스스로 바꾸어서 한국 사회를 보다 살만하게 할 수 있고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 경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국가가 또 공권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2012년에 놓친 거예요. 놓치니까 바로 얘기가 나오죠. 제가 얘기했던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직접적으로 나오고요. 2013년 가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고려대학의 대대보고 우리 안녕한 거 맞니?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너 진짜 안녕한 거 맞아? 너 미래를 꿈꿀 수 있니? 이게 되게 당시로서 선풍적인 되게 복고풍이잖아요. 요즘 이런 거 누가 붙입니까? 대학에 이런 대자보 아직도 붙나요? 이거 솔직히 80년대 스타일이거든요. 저 다닐 때 이렇게 썼어요. 매직으로. 근데 이 친구는 매직으로 자기가 직접 쓴 거잖아요. 옛날식으로.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게 2013년 12월이니까 세월호는 언제 터졌죠? 2014년 4월이에요. 저는 세월호가 빨간불이라면 요 대자보 열풍은 노란불 정도 된 거죠. 우리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도 경제민주화 얘기했고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도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뭔가 지금 한국의 사회에서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자. 발전, 안보 그러면서 소수만 잘 사는 거 말고 복지, 민주화, 뭐 사랑 이런 것으로 좀 이렇게 우선순위, 사회 전체,
국가의 우선순위를 바꿔보자는 문제가 있었고 정치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척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 계속 고해도 되겠니? 라고 노란불을 딱 켰는데 역시 안 좋겠죠. 그리고 세월호가 터졌어요. 이건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일어난 거. 요거는 시간이 그냥인데 한번 볼까요? 이건 대학가에서 일하는 일이니까 물이 99도에서 100도 되면 1도밖에 안 올랐지만 기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다 내리는 상태였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고 그리고 억눌려 있고 그리고 뭔가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들이 억누른 상태에서 그냥 저는 그냥 한번 툭 하고 건드렸을 뿐인데 많은 속도에 부르듯이 불이 번진 거지. 아이고 야 고마워 네 고마워요. 네. 이제는 대학생들이 많이 정치적인 의식이나 사회 비판적인 의식이 많이 죽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것도 맞지만 그게 정말로 대학생들 개개인이 정말 너무 뭐 무지하다거나 아니면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걸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한 분이 어떤 선배님이 안녕하십니까라는 자모를 붙임으로써 사람들이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좀 기회를 터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저도 함께 자모를 써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전보다야 물론 7, 80년대보다야 많이 그런 의식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는 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녕하지 못하냐 물어야 그때서야 정말 지금 상황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입을 열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21세기가 아닌가요? 저는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모두의 안녕한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타인의 안녕한 삶을 위해 밀양에서 고생하시는 주민분들을 위해 철도 밀양화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직원분들을 위해 또 교학적 반대를 위해 일하는 다른 분들에게 안녕한 삶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 응원의 손길,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시작된 세월을 예고하는 듯한 경고음 그리고
사실은 촛불 집회 메시지 이게 나라냐라고 한 메시지로 이어진 그 배경들에 대해서 얘기 왔는데 사실 그래서 다 절망하고 뭐 항의만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또 살 사람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행복해야 되니까 사람들 모이면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평화 집회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경찰도 사람들이 너무도 요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청와대 100m까지도 아니고 광화문까지 보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어디까지 보장했다 결국은 청와대 100m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건 저희 PR을 참여한 때가 관점을 해가지고 100m까지 그냥 무작정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법원에 계속 요구해야죠. 경찰이 우리 시위에 자유인데 왜 막냐? 우리가 누구 박근혜를 잡아먹냐? 우리는 100m 앞까지 평화적으로 갈 거다. 보장해라. 뭐 교통이 중요하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사람들이 항의할 자리를 보장해라. 이게 헌법에 합치 않다. 그래서 법원이랑 계속하는 경찰은 막고 법원에 간첩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래 거기까지는 국민 다수가 참여하기도 하고 평화로운 집회이기도 하고 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니까 보장해라. 거의 무슨 땅 따먹기 하듯이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뭔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는 것하고 적대적인 대응을 하는 것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다른 표현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또 접시가 좋았다 하더라도 이런 쟁점도 있었어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회를 주최하는 쪽은 진보적인 단체들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박근혜 퇴진만으로 아니라 아까 안녕들 하십니까에 나왔던 여러 가지 쟁점들 정부가 공공부문을 다 민영화하는 문제랄지 아니면 뭐 세월호 문제랄지 다른 그때 제일 쟁점이 역사 교과서 문제랄지 역사 교과서에 과거 독재를 비하하고 일본 식민 시대를 비하하고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심각하게 됐잖아요. 뭐 이런 거 개혁하자는 요구들을 같이 내거든요. 이른바 적폐청산 사회개혁. 근데 어떤 거는 시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아니 난 저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닌데 저게 중요한 건 알겠지만 우리가 모인 건 저것 때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논쟁이 생길 수 없죠. 그리고 공통의 요구가 있고 당연히 온 사람들의 각각의 요구들이 있고 다수의 요구들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의 요구 당시 같은 경우는 참여한 장애인들은 20대에 앉아서 참여할 수 있느냐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비하적 발언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단체들이 이 판을 퇴진만 외치는 판으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 여기 모인 사람들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해줘야 될지 토론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걸 결정해야 되면 이대가 뭔데 권력질을 하냐 무대에 차렸다고 갑질하는 거냐 라는 반론이 있죠 말이죠. 항상 민주주의 현장에서는 이런 대의권 대의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일반 권리를 가진 참여자 간의 긴장이 발생하죠. 그거는 정권과 시민들 간에 발생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무대를 차린 사람과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일주일 동안 토론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치로 반영한 키노트 스피치라고 그러죠. 기조 발언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머지는 참가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제공합니다. 특히 여성 비하 발언이나 운동권 주장 거부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은요. 가장 큰 거부감은 집회 주최 측이 뭐 했냐 뭐가 아니라
정치인이 무대에 등장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다. 우리가 열었는데 정치인들이 숟가락 먹는 거 싫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꽤 높고 지금 막 낮은 데는 40%고 집권초에는 뭐 90%까지 갔지만 그때도 문재인 후보라 할지라도 무대에 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도 쓰면 뭐 안철수도 써야 되고 안철수 쓰면 심상정도 써야 되고 심상정도 쓰면 또 누구도 세워야 되고 그 꼴은 못 보겠다. 정치인 일체 세우지 마라. 이게 다른 나라와는 다른 우리나라 시민문화의 약간 특징이에요. 이건 또 왜 그럴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아주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그때 또 이제 우리가 했던 매뉴얼이에요. 여성부양하지 말자, 질병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말자,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거나, 아이고 나이 어린 내가 바람도 똑똑하게 하네 이런 얘기도 하지 말자. 같은 시민인데 인자적 조심하자. 그 다음에 우리끼리 모였다고 다른 국가, 다른 인종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 동물 데려다가 그 최순실 따님이 그 말 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데려와가지고 막 시위하는 그 동물 합니다. 제발 동물 좀 데려오지 마세요. 자, 제가 얘기하는 근데 어쨌든 대의제는 약간의 위기가 있어요. 누가 나를 대신한다는데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 정치가 문제가 돼요. 지금도 가장 불신을 받는 집단 하면 정치권 1등 나오잖아요. 그리고 촛불 3년인데 세상에 안 바뀌었다.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런 평가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상당 부분이 국회가 일을 안 해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왜 촛불 집회가 일어나냐? 사람들이 참다. 그렇다고 노조가 큰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힘이 엄청 센 것도 아니고 뭐 이래서 뭐 그냥 참다가 에라 이놈들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한 번씩 주기적으로 촛불 집회를 해요. 특히 2000년에 우리가 인터넷이 발전한 다음에 이게 좀 더 잦아졌는데 2001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군이 군사훈련 하다가 여중생 2명을 장갑차로 치었는데 내 책임 아니오라고 발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미군 내부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는데 재판에서 아니냐다거나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관계가 오죽 불평등하면 이렇게 했냐? 그래가지고 한미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촛불집회가 크게 일어났어요. 2004년에는 보수 정부가 그때 이제 거꾸로 탄핵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큰 하자가 없었는데 그냥 보기 싫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해버렸어요. 이분들이 금배치 따라갔더니 제가 뭐라 그랬죠? 문재인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또 크게 일어났어요. 2008년에는 역시 한국에서는 미국과의 관련된 거는 약간 예민해요. 미국이 사실 위험한 안전하지 않은 소고기를 강제로 할당량을 매겨서 수입을 강요하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가 동의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급식 먹는 학생들 중심으로 그분들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때문에 그때 죽어도 학생들이 대모를 했죠. 그거에 자극받아가지고 큰 대우가 일어났죠. 2013년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때문에 일어나고 2014년에는 세월호로 계속 촛불 집회 콩잡기 일어나다가 2016년에 터졌죠. 이게 왜느냐? 뭐 탄핵할 때는 대부분 열심히니까 아까 얘기했던 78%딱 국민의 민주당도 대개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게 가물에 콩 나듯이고 대체로는 민의를 전혀 반영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촛불 집회는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훌륭해서기도 하지만 시민들은 꽤 액티브하고 활동적인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후지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 사실은 문제가 많은 것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자,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요?
하나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일 거예요. 그걸 김동춘 선생 같은 경우는 전쟁 정치라고. 정치가 전쟁이다. 근데 전쟁이라는 게 이것도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죽고 죽이는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분단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김구 선생님도 암살되고 여우님도 암살되고 누구도 암살되고 그리고 실제로 제주 같은 데서 최근에 조명되고 있지만 민간인을 몇만 명씩 학살하고 막 이런 이념이 다른 사람은 죽여주는 정치가 실제화된 거예요. 지금도 간첩은 죽여도 되잖아요. 간첩으로 몰리면 또 연쇄 사형제로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 보이지만요.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이는 법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드물어요. 근데 대한민국 아직도 국가보안법에는 이념이 달라서 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사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실제로 전쟁을 국내 정치도 가져와요. 예전엔 경찰이 하는 일과 군대가 하는 일이 달랐는데 요즘 군대가 경찰을 그렇게 하고요. 역마다 다 총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테러리즘은 예전 테러리즘은 경찰이 다뤘거든요. 형사범죄를 취급했는데 요즘 특별군사법정이 세워요. 점점 정치와 전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한국 정치를 전쟁 정치라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홍보 사진 나올래나? 안 나오고 제가 지웠네요. 요즘 태극기 집회도 많잖아요. 우리 촛불 집회할 때 태극기 집회도 그때 시작됐는데 그때 그분들이 갖고 나온 피켓이 좀 슴칫했어요. 스님이 그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전 놀랐어요. 스님하고 목사님들이 나란히 피켓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종교인이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될 종교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이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세월호 동성애 이슬람 빨갱이 박멸하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어떤 대상을 절멸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념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작동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걸 반영한 진영 대결을 극대화하는 정치 구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패스트로 문제가 되는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의 마술. 19대 총선을 볼까요? 20대 총선은 제3정당도 있었으니까 더 헷갈리는데 19대를 볼게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전국에서 처음 얻은 득표율이 있어요. 새누리당은 42.8%, 민주당은 36.5%를 얻었답니다. 그러면 전체 유권자의 80% 정도 얻은 거죠. 의석수로 고스란히 계산해 보니까 238석이래요. 근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그 선거에서 진짜 얻은 의석은 80%에 해당하는 238석이 아니었고 279석이었어요. 의석수로 따지면 93%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14% 정도를 거저먹은 거죠. 14%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41석이에요. 41석이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요. 정당 크게 두 개 생길 수 있어요. 원내교섭단체라고 국회 열래 말래 이 법 통과시킬래 그만둘래 라고 하는 것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금 국회 나오는 그 원내대표들 맨날 모여가지고 협상하잖아요. 나경원을 자르니 많이 무슨 누구 하니 국회의장하고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개원을 할까 말까 임시국회를 할까 말까 협상하잖아요. 이런 것을 협상할 수 있는 정당 두 개를 더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보정당이든 그게 보수정당이든. 그러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민주당 성향과 자유한국당 성향 두 성향만 있냐? 정말로 다양한 정치적 성향,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있는데 그걸 반영할 정당들이 다 박멸되는 거예요. 자,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왜 호남에서 다 민주당만 되고 왜 영남에서는 다 자유한국당 됐냐? 의심 갖고 있죠. 거기 사는 사람 다 지역감정의 노예냐? 자, 이 표를 보세요. 영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은 94%의 의석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영남에 사는 유권자들이 94%가 다 자유한국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걸까요? 표를 보세요.
영남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5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영남에서도 나머지 45%는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영남에 사는 45%는 자기 성향에 맞는 국회의원을 가지지 못합니다. 호남에는 뭐 전라도 사람들 다 민주당 찍고 김대중 대통령 지팡이만 꽂으면 당선되는 줄 알죠?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영남보다도 적어요. 53%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역시 민주당이 거의 90%를 싹쓸이해요. 83%. 그나마 여기는 약간 진보적인 데라서 그런가 통합진보당도 약간 더 가져가는. 자, 선거제도가 얼마나 사람들을 왜곡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양성을 박멸시키고 있는가. 우리 선거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의 결론, 중간 결론이긴 한데요. 자, 시민들이 나오는 건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서요. 사람들은 위태로웠게 느끼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촛불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지 않겠냐. 자유의 시민들의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다. 여기서 자유라는 건 여러분 뿌리예요. 뿌리라는 건 좋은 거죠. 뿌리다운이기도 하지만 돈 없는 것도 뿌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무슨 뭐 해결되지 않는 것도 뿌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복지 시스템으로서도 자유로워. 도대체 나라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빈털터리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과 행복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그래서 복지로부터 뿌리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당에 되게 의존하지만 선거에 죽고 사는 것 같지만 정치를 별로 안 믿어요. 정치에 왜 죽고 사냐면 마치 깡패를 무서워하는 심리랑 비슷해요. 불을 잘못 쓰면 죽는 거예요. 깡패가 나한테 좋은 걸 줘서 깡패를 걱정하거나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얘네한테 줄 잘못 쓰면 맨날 당해. 국가나 정치는 자기에게 뭔가를 뺏어가는 존재였어요. 뺏어가지 않으려면 줄을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나마도 줄 잘못 쓰면 무대기로 학살당한 경험도 있어요. 두세 대만 올라가면 줄 잘못 섰다가 그냥 돈으로 불이익을 본 게 아니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씩 죽은 사례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되게 이데올로적인 것 같지만 살려고 이데올로기 하는 거지 이데올로기도 사실 믿지 않아요. 한국같이 되게 반공국가인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반미 시위가 맨날 일어나느냐. 사실 이데올로기에 그렇게 경도되지 않는다. 당연히 정당에 족속되는 사람은 없어요. 불행하게도 노동조합이나 이런 자구적인 시민 스스로의 조직에도 별로 기대지 않아요.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장점이면서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촛불 집회는 늘 크게 일어나지만 그 뒤에 정치적 개혁 과정에서 이거를 차근차근 결실을 따는 시민 조직도 없고 정치 조직도 없고 그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 약간 없고 그렇지만 그래서 더 역동적이고 자구적인.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국가가 뭘 해줄 거다라는 환상은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멸사봉공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을 위해 봉사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걸 맨날 외치던 놈들 뒤에도 호박씨 다 깠죠. 시민들은 멸사봉공이라는 이유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권리를 주장하면 멸사! 너 사적 이익 채우지 마! 라는 식으로 마치 정당한 권리의 주장을 사익 추구처럼 매겨넘겼어. 이제는 자중자애하자. 우리 스스로 보살피자.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복지, 민생, 평화, 안전 이름으로 재정의되고 다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명박 시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산업화 독재 시대가 있었고요. 식민지 시대가 있었고요. 산업화 시대가 있었고요. 민주화 시대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선진화 시대가 와요. 마치 민주주의를 역사의 한 국면처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지는 거는 권력은 언제든지
스스로 자기 이 탐욕을 채우기 마련이고 항상 시민이 행동하고 잊지 말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떤 시대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공기 같은 거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보수도 인정하는 거예요. 보수 단체들이 요즘 집회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집회제를 참 잘 누리고 있죠. 저희가 따는 건데 민주주의 다른 어느 제도보다 낫다.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갔죠.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필요하다. 퍼센테이지가 확 내려갔습니다. 민주주의 독재가 상관없다. 뭐 경제만 괜찮다. 이것도 확 내려갔죠. 행동하면 세상이 바뀐다. 74.5%.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 보수도 40%. 집회도 축제다. 일종의 문화다. 아유 지겹다가 아니라 문화다.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광장이라는 것은 자유롭고 하지만 스스로를 위태롭게 느낀 사람들이 행동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특히 국민 없는 국가, 특권지대, 불평등, 낡은 정치에 대해서 항의가 일어났었고 자구적이었고 합법적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우선순위를 제시했고 그래서 국가 안보실이 뭐 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인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때 우리가 이제 여기 참여했던 사람 2,000명을 모셔가지고 테이블 토론을 해가지고 촛불 권리서원이라는 걸 들었어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생략할게요. 오늘 할 내용 너무 길어서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세상 촛불을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냐? 질문이라고. 정치는 바뀌냐? 더 나아가서 한국은 이렇게 계속 극단적인 경쟁사회로 갔는데 그 경쟁사회 말고 다른 세상으로 가자. 지금 저희 그런 주장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지금 당장 안 바뀌더라도 촛불 한 번으로 바뀌는 건 아닌데 차곡차곡이라도 뭔가 가보자 하는 건데 그럴 수 있냐? 사람들은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예전에 적자생존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적자생존 당연히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것. 그래서 센 놈이 살아남는 것. 이게 이제 경제이론의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궁극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가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 근데 요즘 진화론이나 다른 생물학에서 다른 이론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입증되고 있어요. 뭐냐면 그 적자 생존은 대체로 맞는데 여기서 적자라는 것은 종의 개념이지 개체의 개념이 아니다. 이기적인 개체는 이타적인 개체를 이긴다. 이타적인 개체는 계속 뭘 빼주기 때문에 이기적인 개체를 당해내려고 당해낼 수가 없다. 하지만 살아남는 종을 따져보니까 이타적인 종이 이기적인 종을 이긴다. 그래서 이타주의자 집단, 이타적인 종은 다른 이기적 종보다 훨씬 번성한다. 개미, 곤충, 이렇게 딱 보면 이타적인 종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발전해왔다면 사실은 전쟁도 하고 서로 죽이고 경쟁하고 누가 독점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협동을 원리로 사회를 구성해 왔기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고 인류 문명의 본성은 기본적으로는 협동, 연대,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일 것이고 그것이 생물학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경쟁을 강조하는 개별적인 인간성을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강조되는 어떤 학습된 인간성이다. 그래서 그 학습된 낡은 인간성에 저항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새로운 정보의 법칙은 이렇게 피라미드로 보지 말자. 같이 사는 걸로 구성해야 되지 않냐.
사실 피라미드로 하면 사람도 한 종이 아니에요. 좀 더 힘센 남자 종하고 여자 종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보자. 프란시스코 교황도 이게 세월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인데요. 대전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지키는 물질주의 유혹에 맞서서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항영증의 사조에 맞서서 싸워라. 보통 종교인은 싸우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 않죠. 물론 빨갱이를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사조도 있지만, 그리고 새로운 가난, 새로운 형태의 가난 계속 재생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매우 사회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지금의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은 거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성을 모독하고 아이를 모독하는 것, 장애인을 모독하고 이주자를 모독하는 것은 결국은 신을 모독하는 거다. 이것은 죽음의 문화인데 믿고 싸워라. 그래서 지금 대안이 안 보이더라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은 변하고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 탄핵될 거를 2016년 초에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2016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그때는 무슨 당이죠? 새누리당인가가 3분의 2 개헌선 이상을 잡아가지고 박정희 때처럼 영구 집권할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사람들 걱정했어요. 아마 6.8 선생님도 그런 걱정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아까처럼 아키파이 무슨 뭐 세월호니 안녕들한 그런 문제 중에 누적 저변에서 누적되니까 사실 정치 분석가들이 다 신한국당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이긴다는 총선에서 제1당이 바뀌고 여당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뒤 6개월 만에 박근혜 탄핵 운동이 시작됐어요. 상상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상상할 것인가? 요것만 마무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때 무슨 회의를 할 때 누구나 다 얘기를 해가지고 막 혼란스러울 때 영어로 케이어스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보통 이 단어를 써요. 중구난방. 그죠? 제발 중구난방 하지마. 배가 산으로 갈라. 중구난방. 혼란을 상징하는 단어. 자, 근데 중구난방은 영혼을 가진 고사성어예요. 한문, 요즘 한문 배우시는 분들 많죠? 이 직역을 하면요. 무리의 입, 무리중, 입구, 무리의 입은 난방, 막을 수 없다. 자, 중구난방이라고만 쓰지 말고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어,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어,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어 라고 써보세요. 뜻이 달라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고 막는 것은 잘못이다는 것이죠. 왜 이런 단어가 혼란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게 됐을까? 고사를 보죠. 주나라라는 중국의 고대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때는 뭐 고조선 때쯤 되는 고조선 더 전 나라. 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자 왕이 아니에요. 려라는 왕이 있었는데 폭정을 펼친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간청을 한 거죠. 왕이시여, 이렇게 백성들을 탄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춘원에 대해서 탄압을 하면 안 돼요. 백성들의 원성, 백성들의 입을 막는 거는 물을 막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지금 뭐 4대 강도 댐을 만들고 서해안 댐도 만들고 댐을 막는 거 쉽지만 예전에 댐을 막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터지가 일수죠. 사실 물길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의 얘기예요.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은 바다로 불려는 물을 막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계속 자기 정치를 밀고 하다가 어떻게 됐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말이 혁명이잖아요. 이름도 국민폭동이잖아요. 국민혁명이죠. 시빌 레볼루션이 일어났던 거예요.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는 시민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북인 나라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멸하는 마리 앙뚜아네트인지 무슨 뭐 루이 16세인지 프랑스 혁명을 따지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단두대에 처벌됐을지도 모르죠. 고사했다는 사람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유배보냈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프랑스에서는 루이 16세를 쫓아내고 공화정을 선포하죠. 공화정은 우리가 지금 동양말로 해석한 거고요. 리퍼블릭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걸 뭐더라? 리퍼블릭인가 뭔가 그런 거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동양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시기를 뭐라고 불렀다? 공화라고. 근데 이제 공화국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하는 얘기는 나중에 유럽에서 일어난 혁명들을 국내로 수입해보면서 리퍼블릭을 어떻게 번역할까? 한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다 보니까 우리 고사에도 있는 거예요. 동양권 고사에도. 아, 이런 단어가 있었네. 그러면 리퍼블릭이라는 단어의 한문 표기는 공화국, 공화제라고 쓰자. 대충 보니까 뜻이 똑같구만. 이 단어를 쓰면 되겠어라고. 그래서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북한도, 홍콩도, 동양권 모두, 베트남도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는 공화국이라는 이 한자를 쓰고 있어요. 자, 시민혁명의 기원을 담은 2000년 전의 고사, 중구난방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혼란스럽고 위태롭고 위험하고 무언가 망가지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죠. 왜 이렇게 기억되고 있을까? 이 혁명, 이 국인폭동이 진짜 그런 폭력적인 결과, 그런 나쁜 결과를 불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게 됐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한문을 쓴 사람들, 글자를 독점한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언론이 이 상황이 너무 위험해 보였고, 이 상황이 너무 불순해 보였고, 이 상황이 세상이 골로 가고 망해가는 징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건을 망조든 사건으로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이 고사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주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민혁명을 이런 주인공들조차도 혼란스러울 때는 너는 왜 공화국을 만들려고 그러지? 너는 왜 공화국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 그 망하는 길이라는 말을 쓰게 만든 거예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중구난방하지 마. 근데 광장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박근혜도 쫓아냈고 당장은 그게 무슨 계획을 만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아주 차곡차곡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에 합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걸 더 잘하려면 정치제도, 그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제도도 바꿔서 진짜 이게 그냥 막을 수 없어서 뚝이 터진 거에 끝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완성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0번 했죠? 10분부터 해가지고 정확히만 10분 한 5분 했는데 좀 쉬면 40분